안녕하세요. 사연 영상에 이렇게 저의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의 기능도 잘 쓸 줄 모르는 할머니입니다만 그래도 유튜브 작동법을 알게 되어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연들까지 접할 수 있으니 한번 빠져들면 속절없습니다. 제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사연으로 꺼내보고자 하는데 기꺼이 시간 내어 감상해 주실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100년가 약을 맺은 우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보고선 오순도순 잘 살았던 것이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아주 이른 시기로 보일 정도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나이 20하고도 하나일 때 아들을 출산했어요. 저는 공장 일을 하다 같이 일하던 사람의 소개로 20살 나이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곧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어 남편과 바로 살림을 차리곤 같이 살게 되었죠. 가난해도 참 소소한 행복이 가득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합니다. 딸은 제가 20하고도 8일 적에 낳았습니다. 남매 간의 나이 터울이 7살이나 있어요. 슬프게도 남매 사이가 돈독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 부모 잘못이죠. 특히 아이들의 모친인 이 엄마 잘못이죠. 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지금에서야 뿔뿔이 흩어져 있던 조각을 맞춰봅니다. 당시 그때 그 순간에는 미처 몰랐던 부분들까지 이제야 전부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더더욱 애가 끓는 심정입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다 적지 않으면 응어리 맺힌 속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저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후회하며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깊은 회한, 그것보다 더 서글프고도 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걸 자꾸만 붙잡고 싶고 또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인 것을 어찌할까요? 특히나 저처럼 나약한 인간일수록 더욱 그렇게 되고야 말죠. 단장제이라 불리우는 그 끔찍한 고통을 지나온 저의 못난 부모의 이야기를 부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동네의 기피대상 1호, 소문차자한 또라이, 미친놈, 술주정뱅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인간 말종. 이런 악명의 대명사가 바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리 부부의 집에는 그런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점점 더 포악해져만 갔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랬어요. 저게 다 술 때문이라고. 저놈의 술을 다 치워버려야 한다고요. 남편의 그 말대로 아들은 항상 술을 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험한 말만 쏟아대는 그 주둥이에 술 주둥이를 거의 끼워놓고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작정을 강하게 하고 술을 사지 못하게 하면서 마실 수 없도록 막았더니 아들은 더 거칠게 나왔어요. 강한 발길질마저 날아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걷어차인 다리가 아픈지 남편이 신음했어요. 저는 상태를 살펴보며 눈물을 삼켰고 그런 모습에도 아들은 걱정이나 놀라움을 보이긴커녕 짜증스레 욕만 뱉었습니다. 방바닥의 물건들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차고는 집을 나가버렸죠. 이게 다 내 과오에서 비롯된 게야. 저놈 어릴 적에 내가 술병나발 부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런 거라고. 자책하는 남편의 눈가가 슬프게 젖어드는 것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현저하게 적은 남편은 앞으로 남은 그 짧은 생에 대한 걱정이 깊었습니다. 그 걱정엔 오로지 아들, 우리 아들만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우리 남편은 젊을 적 술을 좋아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꼭 5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꼭 동갑내기 친구 마냥 처음부터 잘 맞는 궁합이었어요. 비록 섣부른 과정이 있었고 성급한 결혼이긴 했지만 아들이란 결실은 저희에게 미래라는 지향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내를 함께 살아가도록 해준 원동력이었죠.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일을 하면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순간들이 저는 마냥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소소한 밥상 차림 앞에 앉은 이들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식이라 행복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인간이란 짝을 만나 번식하는 순리를 지녔다는 자연의 이치를 꿰게 되었죠. 저는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글을 완전히 뗀 건 26 정도나 먹어서였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탓도 있지만 저는 두뇌 자체가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자연의 이치를 꿰었던 것이죠. 가정을 이루는 건 그토록 멋진 일이었고 많은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도 날아갈 듯 기뻤죠. 첫째로는 아들을 봤으니 이번엔 딸인 것도 좋다면서 남편은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갓난 딸도 방긋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은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외모일 것을 난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어렸을 적 별명은 소눈깔이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소의 눈망울을 닮아서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눈매의 진가는 드러났습니다. 깊고 그윽하고 짙은 매력이 있었죠. 눈만 보자면 꼭 배우를 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물려받은 딸이 정말 예뻤어요. 주변에서 딸을 보는 사람들마다 눈이 구슬 같다며 말을 해줬죠. 그러면 저는 물론 그 눈을 물려준 남편도 좋아했으며 그런 여동생을 둔 아들도 뿌듯해했습니다. 화목한 내 식구였습니다만 남편은 훗날에 와서 자책한 대로 술을 즐기게 되었어요. 배움이 한이 있던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아들은 당연하리만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지만 당시 국민학교를 딸은 다니고 있었죠. 이때 남편이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일터에서 힘든 일이 생긴 것이 계기였죠. 제가 나이를 70줄 넘기면서부터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인데 인생은 절대 큰 것으로만 엎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씨앗은 사소하고도 보잘것이 없어서 쉽게 간과하고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버리죠. 그 경계를 무너뜨린 다음에야 크게 자라나서 방심한 일을 와그작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침몰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남편도 술을 즐겨 마시게 된 것이 처음엔 별거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닌 수준으로 마셨습니다. 그러다 점차 번져갔어요. 술을 찾는 손길이 이어졌던 것은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마실 때면 고민이 잊혀지니까 그 힘을 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술 기운에 중독되어 갔어요. 지켜보는 저도 고역이었으나 한편으론 그런 남편에게서 고된 가장의 무게를 느끼며 묵묵히 내주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나중엔 아들이 공부하겠답시고 책을 펼친 그 가운데서도 술 꼬장을 부리는 것만은 제가 견딜 수 없더군요. 그제야 저도 남편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주변의 경계에 맞아 서서히 먹어치운 그 무서운 씨앗이 그렇게 자라나 있었던 거예요. 어린 우리 딸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술 문제로 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길게 보면 6년, 짧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5년에 이르렀습니다. 공포스럽고 지독한 나날이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때 딸이 사춘기라 그런지 제 아버지의 그런 행태에 일침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 유효하기도 하였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족은 가장을 나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차근히 술 문제를 줄여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에 노력을 더했어요. 술에 대한 의존증이 강해져 있던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고 술을 줄이면서 위기가 찾아온 적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나중엔 기어이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면죄부를 주고 싶었어요. 비록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아들에게 인상을 심어준 것은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한 사실이지만 극복한 모습까지 전부 보여줬으니 그걸로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덮어주고만 싶었어요.
그럴 것이 아들은 제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벌어지는 기행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기가 장남이라는 책임감을 더 강하게 키워갔었죠. 군대 들어가면서도 제 엄마와 동생을 걱정했던 아들이었어요. 너무 술만 찾는 제 아버지를 말리다 혹시 제 엄마와 동생이 봉변당하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것을 염려하던 효자였습니다. 아들은 휴가 나오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제 어머니인 저부터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이 잘 지내고 있나 들여다봤어요. 그 정도로 꼼꼼하고 세심한 아들이었죠. 언제 한 번은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뭘 일러가지더라고요. 한 동네 사는 1살 위 오빠들이 자기랑 자기 친구들이 걸어갈 때 일전에 희롱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그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저에겐 들려준 적 없는 이야기였기에 내심 놀랐어요. 걸어가면서 마주칠까봐,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너무 걱정돼서 친구들이랑 요즘 고민이야. 오빠한테 혹시 해결법 없을까? 아들은 그 즉시 군복 차림으로 동네를 다 뒤져서 딸이 말한 그놈들을 찾아냈어요. 한 번만 더 자기 여동생한테 수치스러운 말을 던진다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무시무시한 군인의 눈빛들을 본 그놈들은 전부 오금을 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은 2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는 일이 없었어요. 불량한 놈들 사이에서 우리 아들의 소문이 나서 절대 장난으로라도 딸을 건드리는 놈이 없게 된 것이었죠. 큼직한 눈망울에 예쁘장한 외모를 하고 있던 딸은 그와 상반되게 성격이 사내아이 같은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의 추파도 반기는 법이 없던 아이였죠. 그런 제 동생을 아들은 참 아꼈습니다. 갓난아기 적부터 자기 눈으로 자라는 것을 다 봐왔으니 애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순남봉꾼이 되어 거하게 술주정 부리는 아들에게 저희 부부가 당하고 있을 때 곁에 딸은 없었습니다. 멀리 살고 있기도 했지만 마음 또한 그만큼 멀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에요. 이유야 따로 있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로 간극 또한 벌어졌기 때문이죠. 아들의 모진 행패에도 저희 부부는 아들의 편을 들었고 딸은 그런 제 부모에게 학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남매 사이는 끝을 달리고 있었으니 골맞던 게 제대로 터져버렸어요. 저희 딸과 부부의 연을 맺은 사위 역시도 아들의 존재에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슬픈 간극이 생겨났을까요? 남편이 절 만난 게 남편 나이가 25일 때였는데 아들도 꼭 그랬습니다. 자기 인연을 25에 만났습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첫 만남 바로 그때부터 사랑했다고요. 저희 며느리는 눈, 코, 입에 생김새가 뛰어난 미인상은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옷을 떼면 그 주변에 해사한 기운이 감돌았죠. 키도 큰 편인데다 몸매까지 늘씬해서 참 멋진 외양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2사람은 잘 어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먼 아랫지방의 고향으로 혼자 상경해서 자기 친척 언니와 함께 살며 일을 다니던 중이었어요. 저희 아들보다 나이가 1살 적었고요. 2사람은 마치 사이가 아주 좋은 친구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2사람을 일찍이 허락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아들이 그렇게나 좋아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 인연을 부모로서 축복해주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인연, 만나선 안 될 인연이었나 싶은 생각도 하고 있죠. 아니면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얽혀져 있는 사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생에서 만나 어떤 결판을 내고자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우리 딸이 20살 아가씨가 되던 해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결혼식 내내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수줍은 미소를 내내 지으며 설렘과 떨림이 담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선남선녀, 잘 어울리는 인과 한 쌍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평탄한 인생길이 2사람이 앞에 펼쳐졌다면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만 해봐도 안타까움으로 눈시울이 시큰해집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약 1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임신하고 있던 며느리가 유산을 겪었어요. 커다란 비극을 품은 씨앗을 그렇게 조금씩 움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그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속옷에 피가 비치길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은. 그게 신호였나 봐요. 제가 너무 안일했었나 봐요. 갑작스러운 유산이란 충격에 놀란 며느리는 무척 슬퍼했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기에 저는 찾아가서 얼굴을 들여다보기에도 말 한 번 붙이기에도 조심스러웠을 정도예요. 아들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 아내를 다시 웃게 만들기 위해 말이죠. 그 사랑에 맞지 않던 해사한 미소를 돌려내고자 아들은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그 이듬해부터는 며느리가 다시 환하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옆에는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늘 맞붙잡고 다니는 두 사람의 손을 보며 깊은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첫 유산이 그때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배에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 며느리는 또다시 유산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커다란 충격에 빠졌던 때였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이번엔 우리 아들도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쉽사리 유산의 아픔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에 저희 부부가 나섰습니다. 아무렴 자기 배에서 유산한 당사자보다 괴로울까. 심신이 다 지쳐있을 테니 자기 친정으로 가서 요양이나 하고 오라고 네가 먼저 말을 하려무나. 저희 제안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 줄도 모르고 저희 부부는 며느리 위한답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자기 친정으로 요양을 떠났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곳에서 길게 있었죠. 그래서 도중에 우리 아들이 2번이나 직접 내려가서 며느리를 만나고 왔을 정도였어요. 거의 한 달이나 있다 오려나 했던 며느리는 꼬박 3달을 자기 친정에서 지내고 나서야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 동네 분들이 앞으로 일 같이 하자고 해주셔서요. 그 덕분에 집에서 부업 일을 하게 됐어요. 너무 괜찮죠?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웃어 보이는 며느리의 웃음은 해맑은 그것이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거의 다 가셔있더군요. 너무나 괴로운 일을 겪었음에도 대견하게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도 잘 지냈습니다. 말했던 대로 부업일 같은 걸 하며 틈틈이 돈을 벌었고 우리 아들과 사이좋은 부부로 지냈어요. 제 아내 사랑이 지극한 아들이야 행복한 일상을 보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가더니 어느새 2년이 넘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이 갖는 일은 팔자에 없는가 보다 하는 심정으로 태어나려고 애쓰며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 딸도 결혼했어요. 사위는 그 당시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대랬죠. 그때 우리 딸은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사위와 그런 면에서 합이 꽤 잘 맞아 보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지만 그때는 너무 부모로서 가슴 아팠던 건 사위네 집안에서 우리 딸을 탐탁치 않아 했어요. 정확히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수준을 말이에요. 그걸 알고 저희 부부도 걱정이 없었으나 사위가 대쪽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아니라면 자긴 결혼 생각조차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드립니다. 따님이 제 손 놓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 굳은 심지를 보고 허락했더니 자기 집안 들쑤셔놓는 강행을 하면서까지 결혼 성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그때 그 말을 지켰어요. 훗날 별별 꼴을 다 보면서 특히 우리 아들에게 완전히 질려선 등을 돌렸지만 그러면서도 사위는 우리 딸의 손을 꽉 잡은 채였으니까요. 우리 딸 결혼식에서 며느리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기 결혼하던 날이 떠오른다고요.
나도 그래. 너희 둘은 어쩜 그렇게 그림이 딱 맞던지. 선남선녀였어. 제 대답에 며느리 표정이 순간 묘하게 바뀐 것 같다고 분명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3번째로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기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하에 모두가 신경 쓰며 기대를 했습니다.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자기의 부른 배를 쳐다보며 매만지던 며느리였습니다만 끝내 이번에도 생명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커다랗게 나온 뱃속에서 많이 자라던 태아는 그 안에서 사산되었어요. 극심한 충격에 며느리는 기절했고 아들은 병원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비극은 이제 온전한 형태로 가족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사심을 가지고 이어왔던 만남에 불륜이란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때는 바로 며느리가 2번째 유산을 겪고 자기 고향인 친정으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막 전역한 그 동네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그 청년과 안면이 있었기에 지난 세월 훌쩍 커버린 모습을 보며 놀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대뜸 고백해온 겁니다. 자기 첫사랑이었다고. 어릴 적 몰래 키 크고 늘씬한 동네 누나를 보면서 내내 마음이 담고 있었다고요. 결혼하신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누나랑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신기하네요. 저 내년에 일자리 찾으러 올라가서 지낼 생각인데 혹시 연락이나마 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그러자고 했고 그 이후부터 종종 청년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유산이라는 힘든 일을 겪은 가정으로부터 벗어난 숨통 트이는 도피처에서 찾은 새로움이란 즐거운 감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서는 자기의 신혼생활을 떠올리게 되었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설레고 두근거리던 그 시작의 순간을 떠올리자 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결실을 꼭 보고 싶다는 욕심이 품어졌습니다. 지난 2번은 실패했지만 다음은 성공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결국 임신에 다시 성공까지 하였어요. 반드시 아기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임신 기간을 지냈지만 결과는 더한 좌절 속에 찾아온 실패였습니다. 미칠 듯한 패배감과 상실감이 며느리를 덮쳐왔습니다. 정신을 무너뜨리는 고통 속에서 며느리가 찾은 건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연락을 종종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아예 잦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만날수록 서로에게 감정이랄 것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며느리는 작정하고 청년과 불륜을 저지르기로 했죠. 하지만 제 아내 사랑이 지극한 아들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눈치채지 못할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우리 아들 앞에서 만남을 정리하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죠. 아들은 불안에 빠져 의처증 증세를 보였어요. 며느리는 점차 그런 아들의 곁을 떠날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워놨던 며느리는 어느 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 청년 곁으로 간 것이었죠. 이때까지도 며느리가 만나는 남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정체를 몰랐고 짚이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 미안해. 며느리가 남긴 메모를 본 아들은 정신을 잃다시피 했었어요. 그 착한 며느리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너무 놀라고 깊은 배신감이 들어 말을 잃었을 정도였는데 아들은 어땠겠어요. 속이 죄다 문드러져 버렸죠. 며느리가 한 번은 집에 놓고 간 것이 있었는지 찾으러 들렀습니다. 집 나간 뒤로 반년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왔다 간 흔적을 발견한 아들은 편지를 써서 집 곳곳에 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집 우편함에 꽂아놨어요. 며느리가 혹시 다시 들른다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자기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그렇게 써서 여러 군데 두었습니다.
응답받을 수 없는 진심에 아들은 진정으로 슬퍼했어요. 공허함에 찌든 이때부터 아들은 성격이 바뀌어갔습니다. 부정적인 면모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었죠. 1년이 더 지났을 때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퇴근한 아들은 여느 때처럼 멍하니 술 한잔 기울이며 TV 앞에 무력하게 앉아있던 와중이었어요. 전화할 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건 상대방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난 전화인가 싶어 욕을 할까 아니면 그냥 끊어버릴까를 두고 잠시 고민하던 우리 아들의 귀에 들려온 건 작은 숨소리였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흐느끼는 그 숨소리가 누구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며느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나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라도 괜찮아?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다 괜찮아. 아들은 떨리는 심정으로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 아들의 대답에 며느리는 참았던 것을 터뜨리듯 크게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렸죠. 이 고숨을 고른 며느리가 차분하려 애쓰는 두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줘. 정말로 괜찮은지 말이야. 그간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 다시 잘 떠올리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 이런 나와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아들도 섣불리 대답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전화할게. 그 무거운 침묵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그렇게 말한 후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밤새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고민했고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받자마자 말을 했어요.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내 인생에 다른 여자는 없어.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끼면서 자기의 진심도 꺼내들었습니다. 나도 내 진짜 사랑은 하나뿐이었어.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랑은 있을 수가 없더라. 호기심이나 유혹 같은 그런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며느리의 말을 들은 아들은 가슴 한켠이 시큰해져 손으로 자기 심장 불끈을 만지면서 바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돌아갈래. 갈게. 내일 갈게. 우리 내일 보자. 울면서도 며느리는 힘차게 말했고 아들은 기다리겠다고 답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믿었던 그 순간은 사실 비극이 크나큰 결실을 맺고자 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 기다리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에 거의 다 와서는 바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 아내를 다시 만난 것은 싸늘한 죽음의 모습이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사랑을 만나기로 한 날, 죽음이란 것을 받아든 아들은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직 우리 아들만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뱃속 아이를 3번이나 잃은 그 끔찍함, 그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느라 아들의 곁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며느리는 느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가 딱 한 번 그때 짧은 대화만 나눴던 그 청년이 그 길로 사라져 지금까지 뭐하고 사는지는 모릅니다. 자기 주변 지인들하고도 그때 이후로 연락을 딱 끊었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더라고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워 기어이 미쳐버리는 길을 택한 우리 아들은 그 후로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일은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그 집에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병원 신세를 1달가량을 졌어요. 퇴원시키면 또 세상을 등지려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퇴원을 일찍 못 시켰습니다. 아들에게 불길하고 우울한 생각만 들게 하는 그 집을 처분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아들은 저희 부부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술을 더 찾게 되었고 오만 사고를 다치면서 사는 남봉꾼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물어준 깽값 같은 것들만 따져봐도 차 한 대, 아니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빠르게 늙고 쇠약해져만 갔어요. 아들의 만행은 저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술에 취한 자기 오빠에 의해 자기 자식이 크게 다칠 뻔한 일을 겪은 이후로 딸은 아들을 몹시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증오의 이면에는 제 부모인 저희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발 저 미친 새끼 좀 포기하라고. 엄마,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러시는 건데요? 감싼다고 될 일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 지금. 그런다고 저 새끼가 옛날에 그 오빠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젠 그런 희망 가질 때 다 지났다고요. 현실을 깨우치고 받아들이시라고요, 네? 제발요! 우리 딸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화냈던 순간에도 원흉은 바로 저희 부부였습니다. 무력하다 못해 무식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가벼운 우리 아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기에만 급급해서 자식을 더욱 망쳐버리는 부모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딸은 분노하다 지쳐버렸고 사위 역시도 더 이상 저희 부부를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희 곁에는 점차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친척들도 전부 아들 문제라면 질색했으니까요. 망나니 아들과 함께하는 고립된 세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회유도 해보고 다그쳐도 보고 어루만져도 보고 크게 화도 내봤지만 모두 역부족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된 이후로 한 번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어느새 동네에서 우리 아들이 유명인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동네 사람 모두의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와 사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들에게 다리를 3개 걷어차인 데가 아프다고 다음날까지 고통을 호소한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안 갔으면 큰일 났을 뻔했더군요. 치료받았고 약 처방이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다쳐서 약까지 먹는 제 아버지를 보고도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며 욕지거리나 씹어댈 뿐이었죠. 제가 눈물이 나서 애달프게 빌었습니다. 그만하고 정신 차리자, 응? 언제까지 이럴 거니? 너 이제 나이가 50이야. 나이 50살 먹었으면 남은 인생 똑바로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절 빤히 보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살아봐서 뭐 하는데? 똑바로 살면 뭐 있어? 어? 이 할망구야. 그 웃음에서 광기가 보이는 것에 전 흠칫했어요. 뇌가 술에 절여져 있는 게 틀림없었죠. 개소리 말고 돈이나 내놔. 빨리 내놓으셔. 안 내놔? 어? 뒤지기 전에 말 들으라고. 진짜 죽고 싶어? 아들이 손을 번쩍 들고 달려드는 것에 제가 공포를 느끼고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뒤에서 날아오는 아들의 발길질을 맞고 넘어지며 싱크대 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순식간에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이 천하의 불효자 놈이! 이 천벌받을 놈아! 남편이 억성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캬퇴 하면서 침을 뱉고는 집 밖을 나가버리는 소리까지 듣고서 저는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기절을 한 것이었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의 응급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남편 말고도 병원에는 딸과 사위가 있었어요. 그러길래 엄마, 내가 뭘 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이제 그 새끼 가망 없다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 경고를 그렇게 해도 무시하더니 언젠가 내가 이렇게 한번 사달이 날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엄마 아버지만 몰랐던 거지. 아니, 알아도 모른 척했던 것이지.
두 분 말고는 그 새끼 이제 미쳐서 정신 나간 지 오래라는 거 다들 알았어. 세연이 그렇게 간 지가 벌써 세월이 얼만데. 진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실로 오랜만에 본 딸이 저를 향해 말하는 동안 남편은 면목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딸에게 연락한 것도 남편이었죠. 그리고 제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이미 남편은 딸에게서 여러 말을 듣고 난 뒤였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젠 망설이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부디 결단 내리시고 형님을 시설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랑 이 사람이 다 하겠다는데 두 번만 결단 내리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면서 지체하신 거잖아요. 사위의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아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겨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고 그냥 셋이 함께 죽어버리는 게 어떻겠냐며 남편과 얘기 나눈 것도 수차례였어요. 엄마, 이게 오빠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줘요. 이제 오빠는 자의로 멈출 수가 없잖아.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멈추게 만들어줘야지. 딸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제 안에서 결심이 굳혀졌어요. 눈이 마주친 남편의 뜻도 그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자식이었지만 우리 딸도 우리 자식이었어요. 더 이상 딸의 간절한 바람을 꺾으며 딸로 하여금 제 부모의 힘든 모습과 제 오빠의 기행을 보게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옥같이 보내왔기에 더는 연장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너무 늦었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제야 결단을 내려 미안하구나. 너무 미안해. 우리가 미련한 부모라서 그게 너무 미안하다. 제가 울면서 대답하자 딸이 그제야 억눌렸던 울음을 확 터뜨렸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엉엉 우는 딸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전부터 딸과 함께 아들의 정신병원행을 제안했던 사위가 더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적절한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하지만 비극의 고리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저희 가족은 정신상태가 완전히 망가진 아들을 병원으로 보낼 결정을 해내고 말았어요. 저와 남편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평소대로 굴면서 있었어요. 예정된 그 시각에 아들이 집에만 있으면 됐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은 병원차가 집 앞으로 당도한 것을 하필이면 창밖을 내다보다가 즉시 발견하고 말았고 금세 눈치까지 채고 말았습니다. 이런 망할, 이 늙은이들이 날 족치려고 했어? 잔뜩 성난 채로 저희 부부를 거칠게 밀쳐낸 아들은 그 길로 집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자기를 잡으려는 그 손길들을 피해 도망쳐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친 길의 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의 곁에는 빈 소주병 한 개만이 한 생명의 쓸쓸한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물론 딸과 사위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이 비보에 울부짖었습니다. 결코 이런 마지막을 바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아들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저의 배 안에서 품었을 때부터 그 생명의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이며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늠름한 모습으로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결혼식장에서 멋진 웃음을 맨날 지어 보였던 그 순간들까지 어느 것 하나 제 안에서 빛바랜 것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애, 그 전부를 봐온 저희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끝을 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살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알았다면 결코 삶을 견딜 수 없었겠죠. 제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눈에 초점이 나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걱정하며 보듬은 건 딸이었어요. 자기 오빠의 말로가 그렇게 된 것을 두고 딸은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였고 저희 부부는 그러지 말라고 했죠. 딸이나 사위가 너무 힘들지 않아 하길 바라는 게 저희 부부의 본심이자 진심이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딸은 무거운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를 찾은 듯해 보였고 그때부터 자기 부모 걱정에만 매달렸어요. 그런 딸을 위해서라도 저희 부부는 앞날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손주를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살 거라는 그런 저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딸과 사위 모두 제대로 안심을 하더군요. 남은 우리 가족들을 보며 남은 생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아들이 부디 저 세상에서는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를 만나 엇갈렸던 손을 다시 맞잡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손 놓지 않으면서 저희 부부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